네,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유잼 뉴스. 오늘도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조금 또 관심을 끌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동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2017년에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2018년부터는 조금 주춤하고 정부의 여러 규제를 맞으면서 사실 거의 조금 이제는 음, 약간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새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이슈는. 그런데 최근에 목동 재건축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나 그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조금 피해를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그러면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목동 재건축 설명회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형기 아리팍 조합장을 초청해서 목동 재건축 설명회가 열렸다는 것인데, 이 아리팍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의 줄임말이죠. 반포의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해서 만든 게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뭐 작년에 뭐 평당 1억을 찍었다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의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성공 사례. 그리고 이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 재건축이 처음에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 지지부진하고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업장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한영기 조합장이라는 분이 조합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계획 승인부터 입주까지 4년 8개월 만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아주 뭐 거의 역대급 그런 짧은 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한 그런 기록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재건축계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노하우를 좀 배워보려는 그런 상황이어서 목동 주민들도 이 한영기 조합장의 어떤 그런 노하우 그리고 한영기 조합장이 바라보는 그 목동이라는 곳의 비전, 재건축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목동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여기 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한영기 조합장이 안전진단을 빨리 도전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사실 2018년 작년 초에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사실 그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은 다행이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단지들, 그러니까 아직 시도하지 않은 단지들로서는 이제 장벽이 높아져서 당분간 이제 재건축이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목동도 지금 안전진단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기준이 강화되니까 사실 조금 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였는데 한영기 조합장은 그래도 빨리 안전진단 도전해라. 왜냐하면 강화된 기준에서도 통과된 단지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도전해서 성공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을 뭐 몇 년은 앞당길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건축 단지들이 이제 가장 골치가 아픈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이 공시가격이 올해 상당히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그 부담금 계산에는 상당히 유리해진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래서 목동 단지 내에서는 좀 재건축에 대해서 진짜 한번 해보자, 적극적으로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목동 그 신시가지 단지 대략적인 그 지도인데요. 여기 이제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의 일부가 이제 재건축 신시가지 단지입니다. 이렇게 7단지, 9단지, 10단지, 14단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이제 신시가지 단지고, 요 중간에 뭐 이렇게 빠지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그 다음에 이쪽에 5단지, 6단지, 그 다음에 7단지, 뭐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그 다음에 14단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단지들이 이제 다 1980년대 후반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던, 그러니까 거의 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4개 단지가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재건축 이슈를 맞은 겁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가운데로는 5호선이 관통하고 밑으로는 2호선 지선이 이렇게 통과하는 곳인데, 사실 이렇게 뭐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지만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게 아니고,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양천구를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에 비해서 이 역의 개수, 그러니까 실제 역이 존재하는 역의 개수는 상당히 적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양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목동선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목동선의 연결, 그리고 목동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동선의 그 노선이 이렇게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 공사를 하려면 사실 이 공사도 만만치 않은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재건축과 맞물려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어렴풋이 듭니다만,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죠.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목동 주민들한테는 이 재건축이 상당히 절실한 그런 과제인 거죠. 일단 지금 뭐 주차난도 너무 심각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80년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단지가 85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단지부터 7단지가 86년, 그리고 8단지에서 10단지가 87년, 13, 14단지가 87년, 11, 12단지가 88년, 이렇게 85년부터 88년까지 5, 6, 7, 8 4개 년도에 14개 단지가 모두 입주를 했고요.
전체로는 한 26,000여 가구, 26,000이 좀 넘습니다. 26,000여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뭐 가구 수가 3명 혹은 뭐 4명이라고 봤을 때 한 8만에서 10만 정도의 인구가 일단 이 신시가지 단지에만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적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또 이 목동 신시가지 단지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150을 넘는 단지가 지금 8단지와 13단지 두 곳밖에 보이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140% 이하입니다. 지금 1, 2, 3단지 빼고 4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모두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등을 감안하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재건축하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154라고 해도 용적률이 300이 되면 이제 건물 짓는 면적이 2배가 되는 셈이니까요. 네. 그럼 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도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분담금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뭐 지금 5단지 그리고 12단지는 110%대 아주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이 거의 같은, 뭐 다른 사실 재건축에서는 거의 뭐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이 그래픽은 머니투데이 그래픽을 참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왜 목동 재건축이 지금 그동안 약간 발목이 잡혀 있었느냐? 바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인데요. 작년 2월 말에 정부가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게 3월 초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기준이 강화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 정밀 안전진단의 평가 항목의 가중치가 바뀐 부분인데, 기존에는 주거 환경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어요. 0.40. 그러니까 뭐 40%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되죠. 40%가 주거 환경이다. 그런데 이 주거 환경이라는 건 이제 쾌적성, 뭐 편의성,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아직 뭐 건물이 구조적으로 위험하진 않지만 지금 이 동네에서 살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고 좀 열악하다, 환경이.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이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을 확률이 높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3월에 바꿔서 구조 안전성을 50%로 가장 이제 가중치를 많이 두게 됐고, 반면에 주거 환경은 15%로 상당히 낮췄습니다. 절반 이하로 낮췄고, 대신 구조 안전성은 2배 이상 높였고, 비용 분석은 그대로,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도 조금 줄였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조금 그렇더라도 내실이 있고 탄탄하면 뭐 당장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재건축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고, 외관으로 봤을 때 크게 막 심각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 생활의 불편함이 어떤지 아니까 몸소 그걸 겪고 계시기 때문에 불만도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다 얘기하지만
겉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 다른 단지에 살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 또 재건축에 뭐 완전히 재건축하고 싶어서 난리 났네. 막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뭐 이거는 아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그런 뭐 자세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냥 당연히 저 사람들도 어떤 재산 가치의 증식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 선입견에 빠져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말을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뭐 그런 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진짜로 그런 부분인지는 안전진단을 거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가중치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 진행되는 과정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현지 조사를 시장 군수가 진행을 하거든요. 현지 조사는 이제 외관상 봤을 때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한번 예비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냥 시장이나 군수가 그 소유자들의 이제 민원이 있게 되면 사실 시장이나 군수는 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거의 뭐 그냥 아무 그 큰 뭐랄까요 뭐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그냥 그래 얘 안전진단 해 이렇게 보통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어쨌든 안전진단을 뭐 비용 들여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시장 군수가 좀 뭐 공공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조사를 통해서 재건축이 필요 없다 싶으면 바로 이제 유지보수 이제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현지조사에서는 이제 그래 안전진단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한 97%가 바로 D등급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재건축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돼요. 지금 뭐 이거 당장 안 했다가 뭐 내일 모레 뭐 무너지고 누가 다치고 이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준공 연한도 꽤 됐고 뭐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될 것이니까 그래 뭐 하긴 해야 되는 곳이니까 저기 지자체랑 잘 협의해서 재건축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조건부 재건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조절해서 하라는 것이 조건부 재건축이고 그거보다 더 열악해서 이거 오래 놔두면은 큰일 난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하면 이제 2등급을 받아서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과거에는 이게 한 97%, 뭐 이게 나머지 한 3%, 거의 뭐 유지보수는 거의 없었던 그런 것이었으니까 사실상 거의 뭐 100% 재건축을 그냥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준공 연한만 기준을 넘으면. 근데 이제는 이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거를 없앴다고 봐야죠. 만약에 민간업체가 조건부 재건축을 판정했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판정이 적정한지를 공공기관이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서 공공기관이 검토했을 때 아니다.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민간업체의 이 조사가 뭐랄까요? 민간업체는 당연히 어떤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 판단 자체를. 다만 이 판단을 할 때 어떤 근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 자료. 이 근거 자료들이 얼마나 규정에 맞게 준비가 됐느냐. 이거를 검증하겠다는 게 바로 적정성 검토인 겁니다.
있죠. 왜냐하면 민간업체들도 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여기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라고 한 자체에 대해서는 그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 근거 자료 그리고 그 근거 자료가 역시 그 재건축 판정을 내리는 규정에 맞는지 이 것들을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딱히 잘못된 게 없으면 재건축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그 방배 3호 1, 2, 3차 그리고 오류동 동부그린 이렇게 두 곳이 강화된 안전진단에서도 재건축 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서 현재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결과를 이제 받으면 재건축이냐 혹은 유지보수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적정성 검토라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 조건부 그 재건축을 받았으면 이 민간업체가 그 근거 자료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에서 큰 하자가 없었으면 거의 그대로 오케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안전진단이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서 어떤 그 위치에 있냐 보면 거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의 거의 사실상 첫 관문이라고 봐야겠죠. 첫 관문이 되는 안전진단.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뒤에 것들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 절차를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가 이 전체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잣대가 될 수 있죠. 보면은 안전진단에 보통 이제 예비 안전진단과 정밀 안전진단까지 하면 한 10개월 정도, 1년이 좀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정비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한 1년 반. 그리고 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한 6개월, 추진위원회 구성하는데 한 3개월,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하면 보통 한 10년 잡죠. 이 전체 기간을 한 10년. 처음 이제 준비 단계부터 안전진단을 거쳐서 마지막 그 준공하고 입주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가 잡는데 뭐 이론상으로는 그보다 좀 빨리 한 7년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국내 평균은 뭐 그거보다 훨씬 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늦어지는 그런 발목을 잡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20년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20년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 그게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가 지금 할 수 있으면 이제 준공연한이 30년이니까 30년을 채웠으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해도 뭐 한 40년 넘어서야 그러니까 아파트 나이가 한 40년 넘어서야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하루빨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앞서서 이제 한영기 조합장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지금은 뭐 안전진단을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제를 둔다든지 해서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뭐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달라져서
정부가 재건축을 장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아무리 뭐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뭐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량을 더 늘려야 된다든지 혹은 이 열악한 노후된 낙후된 이런 환경, 주거 환경에 대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든지 혹은 진짜 안전상의 어떤 위험이 현실화된다든지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또 해줘야죠. 예. 그런 변수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영기 조합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진단 신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재건축 준비위원회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목동은 특히나 14개 단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단지들을 한 번에 어떤 규합할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각 단지별로 또 어떤 진짜 열심히 일할 일꾼들 그런 주도 세력들이 일단 확실하게 수면 위로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목동 주민분들도 그거에 상당히 자극을 받아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밀 안전진단이 지금 당장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제 그 사업이 종료될 즈음에 들이닥칠 수 있는 어떤 큰 어마무시한 그런 폭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재건축 사업을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해서 재건축하기 전에 어떤 재산 가치가 이 정도인데 재건축 사업을 하고 났더니 재산 가치가 이만큼이 됐다. 그러면 그 차액 요만큼에 대한 그 개발이익 중에 일부를 정부가 걷어가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익을 낸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1인당 평균 이익이 5천만 원이 안 될 때는 한 10% 이렇게 내는데 1억 원 이상, 1억 1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초과 금액의 한 50% 정도를 걷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의 초과 금액이면 9천만 원이 되겠죠. 9천만 원의 50%면 4,500만 원이고 거기다가 앞에 2천만 원을 더하면 6,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2억 원의 개발이익이 났으면 6,500만 원 정도 3분의 1 정도는 부담금으로 내야 된다는 게 바로 조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영기 조합장은 이날 그 재건축 설명회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목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왜 있냐를 봤더니 자, 부담금을 산정하는 공식을 보면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을 빼서 거기다가 이제 부가율을 곱하는 건데 종료 시점과 그러면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가 좀 적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전이다. 2019년 이제 만약에 재건축 사업이 10년이 넘었으면 그냥 그 완료 시점에서 10년을 역산해서 10년 전 걸로 하고요. 만약에 재건축이 상당히 짧게 진행돼서 한 5년 만에 진행됐다. 그러면 이 개시 시점의 가격과 종료 시점의 가격을 단순히 빼서 이렇게 차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만약에 입주를 했다면 2009년 대비해서 계산을 하겠죠. 근데 당시 예전에는 지금
개시 시점. 개시 시점은 공시가격이거든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당히 좀 그 시세 반영률이 낮죠. 예. 그나마 뭐 단독주택보다는 높긴 하지만 상당히 낮았고, 또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도 상당히 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영기 조합장은 개시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뭐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과 개발 비용까지 합한 것을 빼면 그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크게 뭐 남는 게 없다. 남아도 조금 남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완전히 뭐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확실히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한영기 조합장의 설명이었고, 이것이 역시 또 목동 주민들을 상당히 자극한,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큰 문제가 안 되고 안전진단은 한번 해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자. 이제 이게 목동 주민들의 그날 설명회를 참석한 목동 주민들의 어떤 그 하나의 생각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문제는 목동 그 지금 주민이 아까 이제 26,000 가구니까, 근데 재건축 설명회는 한 1,000명 정도,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1,0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25분의 1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으로는 사실 26,000명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26,000명 중에 1,000명만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고, 나머지 25,000명은 그냥 예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좀 확산이 되고 퍼질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하려면 지금 단지당 뭐 한 2억에서 2억 5천, 뭐 넉넉 잡아 3억 이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가구 수를 감안했을 때 뭐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걷어야 되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걷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모든 가구가 다 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만약에 안 내는 가구가 있다고 칠 때는 뭐 한 가구당 50만 원 정도 내야 겨우 이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돈만 모은다고 통과가 확 보장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그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몇몇 발로 뛰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웃 주민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목동 재건축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목동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지, 뭐 14개 단지 중에 과연 한 단지라도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가 나올지, 아니면
뭐 진짜 아주 놀랍게도 14개 모든 단지가 뭐 재건축 안전진단을 뭐 신청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또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요. 그러면 저도 더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자, 목동 재건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